한국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철수하라면 철수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 미국에서 벌어진 드론 사고에서 한국이 큰 수모를 당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무려 도심 한복판에서 화재 사건까지 일어났던 일을 진상조사 없이 한국에 규제를 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자 미국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47분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 지역의 평범한 주말 오후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맨해튼의 연방항공청 사무실에서 다른 케이스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첫 신고는 오후 2시 50분에 들어왔습니다. 브루클린 911 센터로 걸려온 급박한 목소리였죠. 7번가와 9번가 사이 프로스펙트 파크 근처에서 드론 한 대가 갑자기 제어를 잃고 추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계 결함으로 생각했던 목격자들이 점차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추락한 드론은 무게 15kg짜리 배달용 모델이었어요. 평소라면 커피와 샌드위치를 배달하며 하늘을 조용히 날아다니는 일상적인 존재였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드론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고도를 낮추더니 회전하며 주말 나들이객들로 붐비는 인도로 추락했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였습니다. 37세의 건축가 마크 톰슨이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는 아내와 2살배기 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드론의 날카로운 프로펠러가 그의 목 부위를 직격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주변에 있던 시민 6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한 노인은 드론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혈흔과 드론 파편들이 인도에 흩어져 있었고 목격자들은 충격에 빠진 채 떨고 있었어요. 소방서와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지만 이미 수십 명의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들은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됐죠. 문제의 드론에는 선명한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에어허브의 주력 모델이었어요. 에어허브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드론 배달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특히 도심 배달에 특화된 안전 시스템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경부터 언론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역 방송국들이 현장을 생중계했고 곧이어 전국 뉴스로 확산됐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특히 보수 성향의 뉴스 채널에서는 한국 드론, 미 도심서 테러급 사고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곤 전문가라고 소개된 사람들이 나와서 외국산 드론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이런 보도들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에어허브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민간 물류망 확대의 핵심 파트너였거든요. 아마존과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과 배달 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었고 특히 도심 지역의 마지막 1마일 배달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 기업의 드론이 이런 끔찍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방항공청 본부는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드론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부서 내에서는 즉시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왠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30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부서장인 데이비드 김슨의 긴급 전화였어요. 브루클린 드론 추락 사건의 현장 조사 책임자로 제가 지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이 심상치 않으니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현장에 나가서 증거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동안 제가 담당했던 사고들은 대부분 명확한 원인이 있었어요. 기계적 결함이나 조종자의 실수, 때로는 기상 조건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에어허브 드론의 안전 기록은 매우 우수했거든요. 새벽 5시, 저는 간단한 장비를 챙기며 이번 사건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최근 몇 년간 드론 배달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관련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어허브의 드론은 지금까지 안전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제가 아는 한 에어허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드론 제조업체였어요. 브루클린에 도착한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프로스펙트 파크 근처는 여전히 경찰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고 뉴욕 과학수사팀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의 혈흔은 대부분 치워졌지만 인도 곳곳에 드론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사관 리사 로드리게스는 저에게 상세한 브리핑을 해줬어요. 드론은 정상적인 배달 경로를 따라 비행하다가 갑자기 제어를 잃고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추락 직전 드론이 이상한 소리를 내며 불규칙하게 회전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수거된 드론 잔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프로펠러는 충격으로 부서졌고 본체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블랙박스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회수됐습니다. 이 블랙박스에는 드론의 모든 비행 데이터와 제어 명령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블랙박스를 맨해튼의 기술 분석센터로 가져갔습니다. 제 동료인 테크니션 마크 핸더슨과 함께 즉시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어요. 드론의 비행 기록을 하나씩 추적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3분 17초 전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드론은 예정된 경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유지와 속도 조절 그리고 장애물 감지 시스템 모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 44분 13초 드론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명령어가 입력됐어요. 기존 배달 목적지를 무시하고 새로운 좌표로 향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명령어가 에어허브의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마크와 함께 며칠 동안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명령어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더욱 복잡한 상황이 드러났어요. 신호는 여러 중계 서버를 거쳐 전송됐고 그 과정에서 원래 출처가 완전히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추적을 어렵게 만든 것 같았어요. 가장 이상한 부분은 비행 경로 변경 명령이었습니다. 드론은 원래 브루클린 하이츠의 한 아파트로 피자를 배달하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프로스펙트 파크 방향으로 급선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고도를 크게 낮추면서 말이죠. 조작의 흔적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심지어 안전장치까지 무력화시켰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해킹의 흔적은 있었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는 없었어요. 신호의 최종 출처도 익명화 네트워크를 통해 완전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통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죠. 제가 분석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드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일부 정치인들도 이 이슈에 편승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부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드론이 외부 조작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김슨 부서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더 확실한 결과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계속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브루클린 사고 발생 이틀 후인 11월 5일 화요일 오전 에어허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FAA 사무실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에어허브 미국 법인 대표인 정지훈이 기자들 앞에 섰는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정지훈은 매우 신중한 어조로 브루클린에서 추락한 드론이 에어허브의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시리얼 넘버와 펌웨어 버전을 재검토한 결과 정식 생산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에어허브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 드론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기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허브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고 정식 배달 서비스 중이던 드론이 어떻게 위조품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정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공급망 관리에 허점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저는 화면 너머로도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책임 회피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려가 깊어졌어요. 제가 발견한 해킹 증거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미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안전우선 연합이라는 단체가 수입 드론 퇴출하라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어요. 청원 내용을 읽어보니 상당히 감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외국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이 청원의 확산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 만에 5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일주일 후에는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IT 전문가인 제 눈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확산 패턴이 너무 체계적이었거든요. 호기심에 서명자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초기 서명자들 중 상당수가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계정들이었어요. 프로필 사진도 대부분 스톡 이미지였고 활동 기록도 거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새벽 시간대에 갑자기 수천 명의 서명이 몰리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자극적인 보도인 만큼 언론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는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사고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했거든요. 특히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 조작의 징후들이 더욱 우려스러웠어요. 과학적 사실보다는 감정적 반응과 정치적 계산이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과거 사례들을 들먹이며 비판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심지어 에어허브와 전혀 관련 없는 한국 기업들까지 피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한국산 제품 불매를 선언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제가 여전히 기술적 분석을 계속하고 있던 바로 그때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새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휴스턴에서 또 다른 드론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곧이어 확인된 정보는 제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어요. 휴스턴 다운타운 지역에서 추락한 드론 역시 에어허브 모델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드론이 떨어진 곳이 초등학교 운동장 바로 옆이었어요. 만약 아이들이 체육 시간이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즉시 이 사건을 보도했고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는 즉시 휴스턴 현지 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장 조사관인 제니퍼 로페즈에게 상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그녀가 전해준 내용은 브루클린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드론이 정상적으로 비행하다가 갑자기 제어를 잃고 추락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같은 날 저녁 시카고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미시간 호수 근처 공원에서였습니다. 또다시 에어허브 드론이었고 또다시 설명할 수 없는 추락이었죠. 시카고 사고에서는 조깅하던 시민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번의 사고가 모두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브루클린에서 발견했던 해킹 흔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에어허브 드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3건의 사고가 모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체계적인 사이버 공격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김슨 부서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했어요. 김슨 부서장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에어허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의회와 언론에서 이미 외국산 드론의 안전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FAA가 반대 방향의 의견을 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 화요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4번째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추락한 드론이 주유소 근처에 떨어져 작은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소방대가 빠르게 진압해서 대형 사고는 막았지만 주유소 직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 사건이 보도되자 전국적으로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샌디에이고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 모든 드론 배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다른 주요 도시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4번의 사고 모두에서 동일한 해킹 패턴을 발견했다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에어허브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들의 드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던 중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백악관에서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안전상 이유로 에어허브 드론의 전면 리콜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또한 관련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에어허브의 미국 내 모든 사업 활동을 중단시킨다고 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결정이 내려진 거였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무고한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백악관 발표 직후 에어허브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60% 이상 떨어졌어요. 한국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미국 법인 직원들은 대량 해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지훈 대표는 기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에어허브와 협력하던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론 부품을 공급하던 텍사스의 중소기업들이 계약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에어허브 드론을 이용해 배달 서비스를 하던 음식점들도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발견한 기술적 증거들은 분명 에어허브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있었는데 정치적 판단이 과학적 사실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절박했습니다. 에어허브 미국 법인 대표 정지훈이었어요. 정지훈은 제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조사, 기업의 대표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워싱턴 DC 다운타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지훈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본 그는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30대 중반의 그는 분명 젊은 나이였지만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지훈은 저에게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사고가 발생한 날들을 전후로 에어허브 본사 서버에 지속적인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보안팀이 탐지한 로그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브루클린 사고 발생 6시간 전부터 서버 침입 시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해킹 시도의 패턴이었어요. 공격자들은 드론의 비행 제어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전 프로토콜을 우회할 수 있는 백도어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지훈은 이런 공격이 매우 정교하고 전문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해커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력이었다는 거죠. 정지훈은 또한 한국 본사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어요. 그 전문가가 며칠 내에 미국으로 올 예정인데 함께 조사해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은 규정 위반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에서 느꼈던 한계도 생각났습니다. 저 혼자서는 해킹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였죠. 결국 저는 정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발견된 증거들은 공식 조사에 활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정지훈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진실만 밝혀지면 된다고 말했어요. 사흘 후 한국에서 온 보안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박서진이라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지훈의 소개에 따르면 박서진은 원래 화이트 해커였다가 기업 보안 컨설팅으로 전향한 인물이었어요. 박서진과의 첫 미팅은 FAA 기술 분석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브루클린에서 시작해서 샌디에이고까지 4번의 사고에서 발견된 해킹 흔적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서진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녀가 제 분석을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거였어요. 해킹의 흔적이 드론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인프라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드론들이 통신하는 중계 서버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박서진의 접근 방식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드론 자체의 로그 데이터에 집중했는데 그녀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보고 있었어요. 해커들이 드론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내 어딘가의 서버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드론들이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진은 놀라운 속도로 데이터를 해석해 나갔어요. 제가 며칠 동안 씨름했던 암호화된 로그 파일들을 몇 시간 만에 해독해내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달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4번의 사고 모두에서 동일한 디지털 지문이 발견된 거예요. 해커가 사용한 도구와 기법이 완전히 같았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체계적인 공격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날 저녁 작업을 마치며 박서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에어허브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상당한 자원과 기술력을 가진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날 박서진은 먼저 제가 수일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암호화 문제부터 손을 댔습니다. 드론의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데이터 중 일부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해독하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어요. 하지만 박서진은 단 3시간 만에 암호화를 풀어냈습니다. 해독된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드론의 내부 로그가 조작된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누군가가 원래의 비행 기록을 지우고 가짜 데이터로 덮어 씌웠던 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을 넘어선 정교한 증거 은폐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박서진이 발견한 더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해킹에 사용된 도구들의 디지털 서명을 추적해보니 미국 내의 한 하청업체 서버에서 의심스러운 활동 기록이 포착된 거예요. 그 업체는 테크노솔루션즈라는 IT 서비스 회사였는데 에어허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테크노솔루션즈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소 IT 기업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회사 설립 시기가 에어허브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시점과 거의 일치했고 주요 고객들도 모두 드론 관련 업체들이었어요. 박서진은 더 나아가 테크노솔루션즈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의 서버들이 에어허브의 드론 관제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 백도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기술 지원 목적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드론의 핵심 데이터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커들이 외부에서 에어허브 시스템을 뚫은 것이 아니라 내부 협력업체를 통해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즉시 테크노솔루션즈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수석 기술자인 제임스 왕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과거 여러 드론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기술력은 상당한 것 같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4번의 드론 사고가 발생한 시점들을 전후로
테크노솔루션즈의 서버에서 대량의 데이터 전송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데이터가 전송된 곳은 중국의 IP 주소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중국의 여러 VPN 서버들을 거쳐 최종 목적지가 은폐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박서진의 고급 추적 기술을 통해 일부 실제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몰려있는 선전 지역이었어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에어허브를 공격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상당한 기술력과 자원을 가진 세력이 있었어요.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산업 공작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서진은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수준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가급 해킹 그룹이거나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업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중국으로 향하는 데이터 전송 패턴을 보면 중국 내 어떤 세력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어요.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많았지만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국제적인 해킹 사건이다 보니 수사 권한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FAA가 보유한 전국 드론 운항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작업을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9월 15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드론 네트워크에서 비정상적인 통신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뉴욕, 휴스턴, 시카고,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도시들이 나중에 드론 추락 사고가 발생한 곳들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도시별로 분산되어 있던 드론 관제 시스템을 하나의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개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체 시스템을 한 곳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각 지역의 관제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명목으로 조용히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를 제공한 주체를 추적해보니 또다시 테크노솔루션즈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 발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전국의 드론 네트워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면 그 사람은 미국 전체의 드론 배달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수천 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하거나 원하는 곳에 원하는 물건을 배달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 시점은 놀랍게도 에어허브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일치했어요. 즉, 누군가가 에어허브의 성장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드론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이중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안 강화와 성능 개선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들이 여러 개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도어들은 매우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일반적인 보안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웠어요. 박서진이 이런 패턴들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해커들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에어허브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드론 배달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에어허브를 제거하는 것은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른 의미로 해석됐어요. 브루클린에서 시작된 사고들, 급속히 확산된 반한 여론, 그리고 정치권의 성급한 대응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통합 시스템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해커들이 원한다면 전국의 드론들을 동시에 멈춰 세울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드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드론들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찾았던 것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미국의 드론 시장을 재편하려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에어허브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고 이런 음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주말 동안 박서진과 함께 분석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분석가인 마크 핸더슨이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에어허브가 리콜 조치로 시장에서 퇴출된 이후 그 자리를 노리는 새로운 기업이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델타트랙이라는 회사였는데 정부의 드론 배달망 신규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마크는 이 회사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델타트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웹사이트를 보니 2023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었고 드론 기술과 물류 자동화를 전문으로 한다고 소개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023년에 설립된 신생 기업치고는 너무 빨리 성장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여러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고 정부 입찰에 참여할 만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드론 기술 개발에는 최소 3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한데 델타트랙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를 마쳤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델타트랙의 기술 스펙이었습니다. 회사 자료를 보니 에어허브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드론 디자인, 배터리 시스템, 심지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까지 거의 비슷했습니다. 마치 에어허브의 기술을 그대로 베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델타트랙의 임직원 정보도 조사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중국계 미국인들이었고 특히 기술 담당 임원들의 이력이 흥미로웠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과거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델타트랙의 핵심 기술 담당자 중 한 명이 바로 테크노솔루션즈에서 근무했던 제임스 왕이었어요. 그가 언제 이직했는지 확인해보니 에어허브 리콜 조치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저는 박서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도 매우 흥미로워하며 델타트랙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를 제안했어요. 특히 제임스 왕이 테크노솔루션즈에서 델타트랙으로 이직하면서 어떤 기술이나 정보를 가져갔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서진은 델타트랙의 드론 기술 사양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보안 프로토콜이 에어허브의 것과 거의 동일했다는 거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에어허브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완한 버전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견이었습니다. 만약 제임스 왕이 에어허브 시스템을 해킹하면서 얻은 정보를 델타트랙에 제공했다면 그들은 경쟁사의 기술을 완전히 파악한 채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는 엄청난 경쟁 우위였습니다. 저는 이런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제임스 왕의 개인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의 과거 이력을 보니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항상 드론 관련 기업들에서 근무했는데 그가 다녔던 회사들이 이후에 중국 기업에 인수되거나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제임스 왕이 과거에 기술 유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9년에 FBI가 그를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다시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웠습니다. 가설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어요. 델타트랙이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라 에어허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먼저 해킹을 통해 에어허브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델타트랙이 차지하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어요.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많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델타트랙은 이미 정부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서진이 델타트랙의 배후에 숨어있는 더 큰 세력의 존재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델타트랙의 자본 구조를 파헤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였습니다.
즉시 만나자고 해서 저는 점심시간에 평소 가던 카페로 향했어요. 박서진은 노트북을 펼치며 복잡한 기업 관계도를 보여줬습니다. 델타 트랙의 투자자 구조를 추적한 결과였어요. 겉보기에는 미국의 여러 벤처 캐피털과 개인 투자자들이 출자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퍼시픽 이노베이션 펀드라는 투자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법인이었는데 박서진이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그 배후에 중국 국영 투자 펀드의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자금 출처가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퍼시픽 이노베이션 펀드가 델타 트랙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내 여러 드론 관련 스타트업들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중국계 기술자들이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었어요. 마치 미국 드론 시장에 중국 자본이 체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진은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공유했어요. 델타 트랙의 기술 책임자로 새로 영입된 리차드 첸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과거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18년 중국 기업에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실형은 면했다고 했습니다. 리차드 첸의 이력을 더 자세히 보니 매우 의심스러운 패턴이 보였어요. 그는 항상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취업한 후 핵심 기술을 습득하고 나서 중국 관련 프로젝트로 이직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기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델타 트랙이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기업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에어허브를 제거하고 미국 드론 시장을 장악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의 실행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면 단순한 사업적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특히 드론 기술은 민간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었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민감한 분야였습니다.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을 수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할지 말이에요. 박서진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소 수십억 달러의 자금과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이는 개별 기업이나 조직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국가급 프로젝트 규모였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전략이라는 거였습니다. 합법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서도 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도 동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에어허브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의 축소판이었어요. 에어허브라는 한국 기업은 그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지훈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에어허브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며 저와 박서진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서진에게 연락해서 그날 밤 늦게 비공식 미팅을 갖기로 했어요. 장소는 알링턴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 손님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대화하기에 적당했어요. 정지훈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며칠 사이에 더 야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에어허브의 위기 상황이 그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지훈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에어허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정부의 리콜 조치, 언론의 부정적 보도, 그리고 여론의 악화까지 모든 것이 에어허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정지훈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이 에어허브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였습니다. 박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지훈이 말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이에요. 정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델타 트랙의 내부 시스템에 침입해서
그들의 실제 계획과 배후 세력을 확인하자는 거였어요. 물론 이는 불법적인 행위였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부 공무원인 제가 해킹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적발되면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박서진은 정지훈의 제안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찾을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법적 문제를 피할 것인지 말이에요. 박서진의 질문들을 보니 그녀도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지훈은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윤리적 해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거였어요. CIA 출신으로 현재 민간 보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정지훈은 에어허브가 이미 기술적으로 죽은 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잃을 것이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을 것이고 에어허브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술 보안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의감이 끌어올랐습니다. 무고한 기업이 억울하게 매장당하고 그 배후에 있는 진짜 범인들은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법적 책임이 걱정됐어요. 박서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이 단순히 에어허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 델타 트랙과 그 배후 세력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다른 기술 기업들도 비슷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7년간 FAA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왔는데 이제 그것을 어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이 에어허브의 무고함을 가리키고 있었고 진짜 범인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오후 우리는 워싱턴 DC 외곽의 한 조용한 사무실 건물에서 만났습니다. 정지훈이 소개한 윤리 해킹 전문가 데이비드 크로스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전형적인 IT 전문가의 모습이었지만 눈빛에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경력을 간단히 소개했어요. CIA에서 15년간 사이버 작전을 담당했고 현재는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이버 위협을 조사하는 분야의 전문가라고 강조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델타 트랙에 공개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웹사이트, 보도자료, 직원들의 소셜미디어, 특허 출원 기록 등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는 거였어요. 작업을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델타 트랙 직원들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분석하던 중 상당수가 과거에 중국의 동일한 기술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이주했고 거의 동시에 델타 트랙에 합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드론 제어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특히 에어허브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 스택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정교한 구성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델타 트랙의 내부 문서에서 나왔습니다. 데이비드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였는데 회사의 사업 계획서에 매우 구체적인 시장 점유 전략이 기술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기존 경쟁사 제거를 통한 시장 진입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계획서는 에어허브 사고가 발생하기 몇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계획서에는 한국 경쟁사의 기술적 취약점 활용이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분석을 넘어서 의도적인 공작 계획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델타트랙이 계획하고 있는 드론 배송 네트워크는 단순한 물류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실시간으로 도시 전체의 배송 패턴과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중앙에서 분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상상해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주문하는지, 각 가정의 생활 패턴은 어떤지, 심지어 정부 관련 시설의 보안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는 상업적 목적을 넘어선 국가급 감시 시스템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드론 배송 시장에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물류 네트워크를 장악해서 거대한 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거였습니다. 에어허브를 제거한 것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불과했어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미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으면서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공식 보고서로 작성했고, 이제 그것을 국회의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인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해 있었고, 마이크 앞에 앉으니 제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존 맥코넬 상원의원이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어허브 드론 추락 사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친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FAA 사이버 보안 분석관으로서 기술적 조사 결과를 증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한 달간의 조사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브루클린에서 시작된 첫 번째 사고부터 샌디에이고까지 4번의 드론 추락 사건이 모두 체계적인 사이버 공격의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술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테크노솔루션즈와 델타트랙의 연관성에 대해 증언했어요. 하청업체를 통한 내부 침투, 핵심 기술자의 의심스러운 이직, 그리고 중국 자본의 은밀한 개입까지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 공작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코넬 위원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시했어요. 델타트랙의 기업 구조 분석, 중국 국영 투자펀드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들의 내부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델타트랙의 사업 계획서가 공개되자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기존 경쟁사 제거를 통한 시장 진입이라는 표현과 한국 경쟁사의 기술적 취약점 활용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의도적인 파괴 공작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외국 세력이 미국의 핵심 인프라에 침투해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를 표했어요. 즉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중간에 긴급 뉴스가 전해졌어요. FBI가 테크노솔루션즈와 델타트랙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법 집행기관들이 즉시 수사에 착수한 거였어요.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에어허브의 정지훈 대표도 증언했어요. 그는 자신의 회사가 억울하게 매장당한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여론 조작과 정치적 압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청문회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에어허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델타트랙과 그 배후 세력을 향해 돌아섰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에어허브에 대한 사과와 지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드디어 진실이 승리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상원 청문회 이후 일주일 만의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FBI의 압수수색 결과 델타트랙과 테크노솔루션즈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임스 왕과 리차드 첸의 개인 컴퓨터에서
중국 본토와 주고받은 기밀 통신 기록들이 발견된 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단순히 에어허브만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FBI가 확보한 문서들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기술 기업들의 리스트가 있었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공작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에어허브는 그중 첫 번째 실험 대상이었을 뿐이었어요. 12월 15일 목요일 법무부는 델타트랙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동시에 제임스 왕과 리차드 첸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은 사이버 공격 혐의와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그들이 중국 정부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델타트랙의 해체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어요. 특히 기술업계에서는 외국 세력의 침투가 이렇게까지 체계적이고 정교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이 자체적인 보안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정부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12월 18일 일요일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에어허브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통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대통령은 매우 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기업과 개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중요한 동맹국의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만약 한국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미국은 더 큰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서진과 같은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델타트랙의 감시 시스템 구축 계획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미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대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 동맹국입니다. 앞으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이 발언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다양한 공작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됐어요. 12월 20일 수요일에는 더욱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발표됐어요. 국토안보부가 중국과의 기술 공급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드론, 인공지능, 반도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어요. 동시에 상무부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기술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국의 기술 침투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 안보 차원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에어허브의 복귀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12월 22일 금요일 연방정부는 에어허브와 정식 파트너십을 재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조치는 완전히 철회됐고 정부가 에어허브의 피해 보상에도 나서기로 했어요. 또한 에어허브를 미국 도심 재건 프로젝트의 주요 드론 공급사로 지정했습니다. 정지우는 기자회견에서 감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실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전문가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의회는 외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의 사이버 공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전담기구가 신설됐습니다. 저도 이 기구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게 됐어요. 박서진은 미국 정부로부터 사이버 자문관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양국 간 사이버 보안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녀의 전문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12월이 끝나갈 무렵 저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많은 것을 느꼈어요. 진실은 때로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만 밝혀지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